시작해서 이만 2부로 돌아왔습니다. 레토. 2018년 깐느에서 프리미어가 된 키릴 세레브레니코프 감독의 영화죠. 집에 감금돼가지고 영화제를 못 가서 집에 화제가 감금된 됐었죠. 상태로 편집하시고 영화만 보내신 화제가 됐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태호 배우의 출연으로 또 화제가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유태호 배우가 연기한 빅토르라는 인물이 이제 빅토르 체라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베이스한 캐릭터여가지고 네. 한국인을 캐스팅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빅토르 체 전기 영화다라고 하기에는 좀 전경은 아니죠, 뭐. 네. 사실 이야기 자체는 삼각관계가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빅토르가 주인공이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주인공들 중 하나겠죠, 막. 주인공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 누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모르겠는데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누가 행동을 주도하나. 이야기 안에서 물리적인 변화를 주도하나라고 보면은 이름 뭐죠? 마이크라고 네. 볼 수 있고. 근데 또 감정적인 문제로서는 사실은 뭐 마이크가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이크의 부분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마이크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마이크가 그럼에도 퍼스트 빌드 캐스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안에서 생겨나는 물리적 변화를 보면은 빅토르 체가 마이크를 그렇죠. 만나서 첫 번째 앨범을 내기까지의 이야기. 그렇죠. 마이크 삶에 빅토르가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라서 사실은 빅토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빅토르 체가 마이크의 아내를 만나서 그 여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다가 끝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또 결국엔 이 두 가지 플롯 다축에서 하나는 마이크, 하나는 마이크의 아내. 이름 뭐죠? 나타샤. 네. 그리고 빅토르 체가 사이에 껴있는 거라서 빅토르 체가 주인공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이야기까지 다 가운데 있는 인물이라서. 그렇죠. 빅토르를 향한 마이크와 마이크의 사랑과 나타샤의 사랑이 그쵸. 동시에 일어나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레인보우가 생각나기도 했었어요. 조르주를 향한 그러니까요. 네, 조르주를 향한 밀톤의 사랑과 아무튼 뭐 삼각관계 이야기도 있고 이제 80년대 초반에 레닌그라드의 이제 언더그라운드 록신을 다룬 그런 영화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전 사실 첫 번째 관람에서는 눈치를 못 챘는데 두 번째 오늘 보고 깨달은 건데 이름을 바꿨더만요. 그래서 빅토르 체가 아니라 빅토르 올레고비치로 나오고 그렇구나. 마이크도 실존 인물은 마이크 나우멘코라는 성인데 거기에서 무슨 비실리에 뭐 이렇게 나오고 몰랐어요. 아내도 이 영화가 이제 근간이 된 책을 쓴 사람이 아내인데 이름이 원래는 나탈리아 나우멘코더라고요. 근데 나타샤로 바꿔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영화에 이제 누가 봐도 빅토르 체를 연기했지만 그래서 빅토르 체 노래를 부르는데 이름도 빅토르고 그죠? 그 고려인이고 그렇지만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또 앞에 저희가 그 현실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벤트를 다룬 이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뭇 다른 접근을 한다고 사뭇 다르네요. 얘기할 수 있죠. 일부러 이름까지 바꿨으니까 네, 정말 다르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줄거리를 할 게 있나?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줄거리 방금 다 얘기하긴 했는데 네. 뭐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안 될까요? 네, 해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80년대 초에 음악을 하시는 마이크와 아내 나타샤 그리고 빅토르의 이야기고. 네, 그리고 펑크도 출연을 합니다. 펑크도 실존 인물이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앨범 레코딩을 도와주는 인물도 되게 유명한 실존 인물이라고 하던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네. 모두가 실존 인물이던데 약간.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 캐릭터 이름 스캡틱. 스캡틱. 회의론자 같은 거. 그쵸. 네. 그런 거 재밌죠 사실. 안경남. 제가 화장실에 영화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같은 영화관에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막 그 안경잡이 있잖아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스캡틱이라고 보고 나왔는데
실제로 누가 스캡틱 이렇게 부르진 않지 않나? 부르나? 어... 이렇게 벽에다가 한번 써주는 씬이 있긴 하죠. 아무튼.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크레딧을 보면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맞아요. 한국에서는 회의론자라고 그래요? 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같은 데 등록이 돼 있어요. 역할 이름이 회의론자. 그렇구나. 네네. 그 회의론자의 등장도 사실은 이 액츄얼 이벤트를 다룬 영화로서 그렇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영화가 엄청 이렇게 뚜렷한 인과관계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들의 삶의 한 순간을 이제 보여주는데 마이크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알려진 밴드의 프론트맨으로 인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허가한 록클럽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빅토르가 자기 친구 리오샤라는 친구가 이제 밴드를 시작하면서 이 마이크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죠. 그래서 친구가 되는데 음악을 주제로 친구가 되는 거죠. 막 뭐 루리드, 뭐 티렉스, 뭐 섹스피스톨즈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밤을 새도록 막 얘기를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는 와중에 나타샤는 마이크의 아내죠. 나타샤가 빅토르가 우리 집에 계속 머무네 하면서 이제 눈에 담아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첫 만남부터 어쨌든 간에 나타샤가 관심을 보이죠. 네. 그 마이크가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되게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결국 나타샤가 솔직하니까 또 마이크한테 털어놓고 마이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키스해도 된대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키스도 해보는데 결국 뭐 이제 각자의 자리로 인해 돌아가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빅토르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밴드에서 드럼을 치던 친구가 갑자기 징병돼서 떠나게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오샤와 둘이서 뭐 해나가면서 마이크의 도움을 받아서 록클럽에서 공연도 하고 앨범 녹음까지 하게 됩니다. 나타샤와의 관계가 약간 어색해지면서 이제 한동안 시간이 좀 흐른 것으로 보이고 이제 빅토르가 직접 이름을 지은 밴드 키노가 되어서 신곡을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마이크와 나타샤가 나타나서 공연을 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마이크는 또 이제 약간 네임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서양 음악을 밀수입해주는 친구들과 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넌 영어도 잘하니까 막 미국에 음반 내봐 막 이랬는데 마이크는 이제 그냥 늪에서 1인자 두꺼비로 살겠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그런 내용도 잠깐 나오죠. 네. 슬퍼요. 뭐 일단은 저는 이 영화 좋아하고요. 네. 사실은 이상한 일인데 레토라는 영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저한테는 취향 저격 영화에 가깝죠. 어떤 취향들인가요? 어떤 취향들일까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앞에서 계속 말했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가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에서 이 영화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죠. 네. 그 점이랑 덧붙여가지고 이 안에서 등장하는 카메라 소리 뭐 그 회의론자의 존재 자체가 일단은 제 취향에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연출 방식이고 음악이나 이런 뮤직비디오 장면 같은 것들도 제가 뭐 기본적으로 좀 선호하는 방식이라서 아니면은 화면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뭐 그런 약간은 키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게 제가 뭐 전반적으로 다 제가 되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방식의 영화죠,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빠르게 나오는데 그럼에도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저 좋아하는데 뭐라 해야지? 엄청나게 취향 저격인 영화를 만났는데 네. 그렇다고 막 최영화가 되지 않는 약간 이상한 일이라고 해야 되지? 뭐라 그러니까 이것 참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다 모아서 갖다 줬는데 뭐 괜찮네라는 느낌이라서 저는 좀 역시 내가 나를 모르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재밌게 봤는데 약간 중간에 특히 정말 신난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막 신났던 경험은 되게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서 그쵸. 그런 면에서는 좀 드문 경험이었고 최근에 뮤직비디오 장면 나올 때 진짜 신나잖아요. 너무 신나고 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아무튼 아직도 저는 보지 않았고요. 아직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관에서 그 장면 보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되게 진짜 들썩거리는데 들썩거릴 수 없잖아요. 저는 들썩거렸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들썩거렸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지만 팔짓은 안 했고 다리만. 내가 이렇게 막 일어나서 할 순 없잖아요. 그게 또 영화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로클럽의 모습이 잠깐 떠올라서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이건 마이너한 거지만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빅토르가 계속 뭐 곡도 좋다고 하는데 다 미완성이라 그러고 뭐 처음에 밴드 이름 뭐 했을 때도 없어 이러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빅토르가 이제 막 데뷔를 하는 시점에 영화가 끝이 나고 그런 점에서 이미 너무나 크게 성공한 사람을 왜 여기까지만 보여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러시아에 그렇다고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는 약간 내가 극장에 앉아서 못들썩이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은 그거에 대한 미완의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뭐 실제로도 뭐 꼭 이 영화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감독의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독이 구금되어 있는 것만 봐도 갈 길이 멀었죠. 그렇죠. 이게 왜? 이제 시작인지 시작은 옛날에 했는데 아직도 시작인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있죠. 뭐 코엔 형제의 사실 시리어스맨도 어떻게 보면은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그린 영화고 너무 많이 말해서 민망하지만 브루노 디몽의 잔다르크 어린 시절도 잔다르크가 이제 계시를 받아서 그렇죠. 제목 그대로 잔다르크의 어린 시절이고 아니면은 테이크 더 쉘터도 약간 그랬던가? 어쨌든 거대한 재난이라든지 그것의 아니면은 앞에 그러니까 뭐 배트맨 비긴스 같은 거죠. 그런 이야기의 종류가 하나의 형태로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도 이제 레토 같은 경우에도 빅토르체가 이제 첫 앨범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 인물이 혹은 뭐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서사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영화라는 게 어떠한 장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거니까 어떠한 순간을 잘라서 보여주는 일이니까 그게 그 사건의 전체를 알기 위해서 어떠한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을 다루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도 뭐 좋은 방법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 시놉시스를 보고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영화에는 뭔가 특히 그리고 시작하는 장면에 보면은 여성들이 이제 뒤로 몰래 로클럽으로 들어갔을 때 아저씨들이 막 쫓아내려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가 되게 그런 면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뭐 그런 얘기도 조금 나오죠. 예를 들면 뭐 가사 검열하는 여자가 좀 풍자적인 인물로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있지만 뭐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쵸. 것처럼 그 호응하지 네, 못하는 맞아요. 관객들이라든지 하트 표시 뺏으려고 막 그 쪼잔하게 싸우는 그런 거나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 영화가 적극적으로 빅토르체의 역할을 부각하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이랬다라고 그때의 억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그런 생각 약간 나는 좀 더 자유가 좋아.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음악도 마음대로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 그 분위기를 오히려 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캡틱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에 일종의 숨어있는 반항분자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영화가 끝날 때 영화래 그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들이 끝날 때 다시 이렇게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게 약간 이 영화가 시대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뭐랄까 세련됐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토라는 영화는 이 영화 안에서 가짜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진짜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면이 있어요. 최근의 영화들을 보면은 이미지도 너무 세련되고 너무나 선명해서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죠. 선명하면은 더 진짜로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선명한 이미지에서 인공성을 느끼고 그게 가짜라고 느끼거든요. 그 레토 같은 영화도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라는 생각이 안 드는 이미지들이고 이 음. 선명한 이미지의 흑백 이미지들은 이 영화를 진짜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데 가끔씩 나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만화같이. 약간 뮤직비디오스러운 연출된 뮤직비디오 장면들은 오히려 이제 그들의 본심, 마음속에 일종의 진실을 꺼내 보여주게 만드는 거 하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안에 촬영하는 양반이 있잖아요. 그 촬영하는 양반이 찍는 이미지들이 가끔 튀어나오는데 그건 이제 사실 16mm로 촬영이 되어가지고 이 영화 안의 현실에 선명한 이미지들이랑 대비해서 그 조악한 색감과 질감이 오히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 공간을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힘 같은 게 있어요, 이 영화에는.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 가상 세계 안에서가 담고 있는 잠깐의 진실성을 내보여주는 것 같은 기분이 이 영화는 들게 하죠. 또 컬러고 음, 대부분이 거기에서는. 네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그 16mm 화면 나왔을 때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는. 맞아요. 그게 사실 이 영화가 사용하는 굉장히 놀라운 이미지의 활용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간 일어나지 않은 씬들의 그 저기가 등장하잖아요. 스캡틱이. 근데 이제 약간 뭐 등장은 하는데 끝에 약간 좀 다르다고 느껴진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마이크가 이제 키스를 허락하고 혼자 밤새 이제 집 밖을 떠도는 그때 이제 퍼펙트 데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앞서의 그런 뮤직비디오 씬들과는 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씬이고 마이크의 이제 어떤 연애 감정에 대한 그런 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감독이 진짜 그냥 재미를 즐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뭐 억눌러진 혈기를 이렇게 여기서 보여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 재미있게 만든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영화의 전체적인 태도나 이 안에 그리고 있는 이 인물들의 태도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펑크 같은 경우는 좀 드러내놓고 되게 반항적인 인물이긴 한데 이름이 펑크인데. 네, 그쵸. 이름이 펑크니까 머리도 펑크고. 근데 이제 이 사실 뮤지션들은 체제를 전복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유를 찾는 거고 그게 약간 숨 튀는 공간을 찾는 거고 그게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언더그라운드 씬으로 대변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우리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뮤지션들이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데이빗 보이 뭐 벨벳 언더그라운드 노래 듣고 싶은데 씨발 뭐 수입을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유로운 삶과 그 사람들이 동경했던 삶을 그냥 살고 싶은데 그게 허락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사이사이에 잠깐씩 숨을 쉬는 그 인물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는 점에서는 너무 심각하지 않고 그냥 좀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듣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보여주는 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보고 뭐야 갑자기 되게 슬프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슬프네는 중립적인 표현이고 되게 심파 같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집에 오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해변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해변에서의 그 날은 그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펑크가 거기로 뛰어드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화면 안으로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서 안녕 이렇게 하고 가죠. 그 잠깐 동안의 여름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여름날은 사실 대단한 날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쵸? 재밌게 떠들고 놀고 웃고 노래하고 그랬던 날이니까.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빅토르라는 뮤지션이 어떠한 앨범을 내기까지 첫 번째 앨범을 내기까지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별 고난이 없죠. 별 고난이 없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표면적인 이야기의 진행은 사실은 굉장히 쉽게 진행되죠. 마이크를 만났는데 마이크가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계속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서 충돌도 없고 물론 뭐 약간 마이크는 대인배니까요. 그렇죠. 마이크가 사실 대인배죠.
뭐 아니 난 내가 원래 쓴 게 더 좋아 그러면 그래 네 곡이니까 그래 녹음하게 해줄게 막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사실 그게 녹음 알아보는 게 그때 알아보는 거잖아요. 내 아내랑 키스하게 해준 다음에 맞아 이제 나는 비 맞으면서 개대인데 아 그리고 중간에 그 빅토르가 목에 겨워가지고 투정 부릴 때 아유 막 지금은 음악을 녹음해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선생님들까지 해주죠. 그래서 너 지금 이게 불평이면은 어. 되게 행복한 불평하는 거라고 얘기도 해주고 응. 그래서 사실 마이크의 첫 번째 앨범을 내는 과정은 빅토르. 빅토르의 첫 번째 앨범 내는 과정은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진행을 담당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쭉쭉 나가고 사실 그래서 정서적인 면은 확실히 그냥 그 삼각관계가 온전히 담당하고 있죠. 맞아요. 첫 번째 시작은 이것도 나타샤가 내가 빅토르랑 키스해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키스해도 되나? 일단 남편한테 허락을 좀 맡아야겠는데? 라는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키스를 하게 해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퍼펙트 데이 노래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이제 쿨한 남자기 때문에 심파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아요. 맞아요. 선글라스 쓰고 그저 비를 맞을 뿐이죠. 비를 맞고 술병을 나발을 부는 게 약간 표현이죠. 그쵸.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감정은 그래서 그 주변 인물들이 표현해주죠. 지나가던 아줌마. 아줌마가 나도 술 좀 먹자고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마이크가 어디로 갈지 진짜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앨범 녹음할 수 있냐고 빅토르 나 말고 앨범을 빅토르. 같이 할걸요? 같이 한다고 얘기할걸요? 그래. 그건 홈 콘서트 아닌가요? 홈 콘서트. 콘서트인가 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또 이 삼각관계에 정말 무슨 또 장애물이 있냐? 감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에도 장애물은 없어요. 마이크가 쿨하게 나타샤가 키스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 뭐? 그래 해. 뭐 티렉스가 더 좋다고? 그래?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쵸. 말하지 그랬어. 나타샤도 결국에는, 막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우리 키스해도 된대 라고 담백하게 얘기하죠. 그쵸. 그렇다고 막 빅토르가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키스하면서 자신들이 느꼈던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감정이 어쨌든 드러난다는 게 이 영화의 유일한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자 뭐랄까 약간 장애물이죠. 여운? 네. 장애물, 뭐 여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장애물 혹은 그 여운은 사실 이 장애물의 여운이 같은 말인데 결국에는 이 여름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건 대단치 않은 여름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했던 기간이고 뭐랄까 정말 이 영화 속의 이미지처럼 꿈결 같은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인물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결국에는 장애물로 등장하는 거죠. 이 나타샤의 경우도 그렇고 빅토르의 경우도 그렇고 그 둘이 결국에는 이어지지 않았던 거는 지금 현재 상태를 망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하셨다시피 마이크와 나타샤와 빅토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로서의 사랑이 더 중요했던 그렇죠. 거죠. 함께 가는 사랑. 그렇죠. 셋이서 손을 잡고 셋이서 손을 잡고 아기까지 손을 잡고 아기까지 어쨌든 그런 게 담겨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느 곡이 그래도 가장 신났어요? 가장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이코 킬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이코 킬러랑 패신저가 끝에 남는다면 이 러시아 언더그라운드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닌가? 너무 이제 눌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사이코 킬러 장면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약간의 전율? 그건 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사이코 킬러가 압도적으로 가장 좋은 씬이거든요. 근데 사이코 킬러가 맨 처음인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들이 억눌렸던 젊은이고 거기에 부합해서 시작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장치가 계속해서 사용될수록 이제 뭐가 나오겠다. 또 뮤직비디오네? 이런 게 가능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은 좀 다르죠. 그쵸.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실제로 사이코킬러의 연출이 가장 세요. 맞아요. 이미지도 가장 세고. 그러니까 이게 이 감독이 어떤 면에서 영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사이코킬러가 후킹하는 역할을 하고 뭐 노래도 세고 사실 인물도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펑크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제일 매력적인 캐릭터. 그쵸. 펑크 너무 또 펑크한테 사랑에 빠져버렸잖아요. 빠졌죠. 저 너무 금사빠라가지고 펑크가 거기서 코피 맞고 갑자기 돌변해서 노래 부를 때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이 인물들의 억눌림을 가장 보여준 노래고 가장 화려한 노래고 그래서 이 감독이 사실은 점점 더 뭔가를 더 보여줘야겠다는 뭐랄까 압박이 있었을 법한데 굉장히 영리하게 진행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도 처음에는 이 언더그라운드 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뭐 가만히 앉아있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우리는 이 인물들의 내밀한 삶 속으로 그냥 사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음악은 어떻게 보면 약간 뒷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장면 같은 것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로 사이코킬러의 화려한 스타일로 시작을 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뭐 저스트 퍼펙트 데이, 퍼펙트 데이 노래 나올 때는 사실 굉장히 절제라고까진 말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킬러에 비한다면 훨씬 더 잔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뭐랄까 점점 더 센 자극을 줘야만 될 것 같은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유혹을 잘 떨쳐냈다. 잘 떨쳐냈고 빅토르체와 나타샤처럼 유혹을 잘 떨쳐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고요. 그리고 사실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처음 볼 때는 제가 스캡틱을 그 장면에서 처음 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이제 스캡틱이 처음 등장한 게 해변에서 빅토르가 그쵸. 만나러 올 때 그 장면인데 그때도 분명히 처음 볼 때도 제가 왜 나한테 그러니까 왜 카메라한테 얘기를 하지라고 잠깐 생각했지만 이내 까먹었던 거죠. 그리고 걔가 똑같은 인물이란 걸 까먹고 있다가 기차에서 다시 만났는데 나를 보고 윙크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스캡틱이라는 인물은 이 영화랑 어쨌든 관객 사이에 사실 존재하는 인물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페이론자라는 거는 사실 좀 골 때리는 선택인 것 같아요. 스캡틱. 그 왜 스캡틱일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영화 안에서 이제 이게 다 없던 일이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니까. 없던 일이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마이크가 그때 이제 나타샤가 이제 바람을 피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를 듣고 뭐 이런 걸 노래를 하냐 지금 너네는 정신 상태가 썩었다 밥 딜런은 베트남전을 노래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할 때 맞네 그런 면에서도 잘 어울리네. 네, 그래서 친구가 그때 이제 벽에다가 스캡틱이라고 쓰고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주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회의론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맞아요. 회의론자를 죽여버린다는 점도 사실은 재미있는 점이죠. 이게 주저하지 않고 죽여버려. 그게 동시에 또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서 뭐 하냐라는 소리를 개소리로 만들어버리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 영화가 픽션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서 이게 정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그냥 그저 일어나지 않을 일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살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죠.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정서에 호소하는 면이 많거든요. 이 영화의 그 부드러운 기타 스트링으로 나오는 그 뭔가 과거를 회상해야 될 것만 같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음악이 있잖아요. 그 음악이 나올 때가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과거로 돌려버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로 만들어버리고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역할 같은 걸 하는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좋은 면이 있고 그런 걸 연상시키게 하는 장면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시작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나타샤와 나타샤의 친구가 몰래 그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남자 화장실을 통해서 콘서트장에 숨어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그 공간이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텅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이제 모두 다 사라지고 이들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빅토르는 키노의 주자가 돼가지고 아이라인 그리고 막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만 같고 실제로 그때부터는 그 여름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왜냐면은
서로 안 보고 그냥 이제 안부도 잘 모르고 내 콘서트 하려고 이제 그 이거는 네가 봐줬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 둘을 초대하러 온 거였으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과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런 거에도 나타난 것 같아요. 시작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언더그라운드라는 공간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시작도 이제 뒷골목에서 뒷문으로 그러니까 뒷창문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마이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볼 때 무대 뒤에서 들어가는 애들 통해서 보게 되니까 뒷모습이었고 그 빅토르 같은 경우도 처음 등장할 때 숲속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가지고 걸어가는 걸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펑크가 해변에 뛰어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 고정돼서 걔가 뒷모습을 보이고 뛰어들어가는 걸 바라보기만 하는데 그런 게 약간 그런 애상적인 느낌을 더 만드는 것 같고 또 아까 해변에서 스캡틱이 처음 나온 걸 보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스캡틱이 다 없었던 씬에만 나오잖아요. 없었던 일이었던 씬에만. 그래서 이 해변도 사실은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젠 당연히 최소한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일이죠. 없었던 일이 없었다는 게 슬픈 거잖아요, 사실은. 없었던 일인데 없는 게 슬퍼. 맞아요. 그건 저는 영화적인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엽지만 그림자에 관한 제가 영화는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죠. 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촬영하는 인물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람은 좀 아웃사이더잖아요. 그 그룹 안에 완전 속하는 인물은 아니고 뭐 잠깐 나오는데 이제 경비한테 술을 뇌물을 먹이고 몰래 들어가서 찍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를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이고 네. 그 필름도 다 막 뺏겼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약간 그 우리의 추억인지 환상인지 그 안에 있는 해변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고 약간 이 밴드들을 기억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게 좀 되게 아련한 느낌을 맞아요. 주는 게 있어요. 그 아련함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이 사람 이름도 기묘하게 모르겠고 양방향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너무나 진짜라고 사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일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벌어졌던 일들은 가짜지만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이 영화가 자아내는 감정이라든지 어쨌든 그들이 느꼈을 감정 같은 것을 가짜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그 인공성들은 가짜라고 말하면서 또 진짜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갈래를 동시에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쨌든 그 영화를 찍을 때마다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사실 굉장히 사실 오버해서 좀 강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름 돌아가는 소리조차도 아련함을 좀 더해주는 면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6mm의 조악한 이미지들이 너무나 사실은 막 찍은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너무나 잘 찍었죠. 너무나 막 찍은 것처럼 보이게 잘 찍은 아무장이나 캡처해도 멋있어. 그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말하면은 그런 거죠.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촬영했는데 움직이는 것 같게 만드는 이미지. 뭐 그런 거죠. 흑백을 찍었는데 컬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찍는 행위 자체가 그 시체에게 그림자에게 숨결을 부여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영화도 또 한 차원 밖으로 나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라져버린 인물들에게 숨결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숨결을 부여하는 거는 그냥 이 빅토르체라는 인물이 있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의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청년 같은 느낌으로 묘사가 되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름이란 뜻인데 그냥 레트로 개봉을 했어요. 여름 하면 좀 그래서 그런가. 여름은 검색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영어로 개봉할 때 서머 혹은 레토라고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어로 개봉할 때요? 영어 제목으로. 영어 제목 서머죠. 네. 예. 근데 어디에서 읽다가 보니 레토라는 러시아어가 항상 서머로 번역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서머 혹은 서머타임이긴 한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약간 단어가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나 봐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잠깐 지나가는 장면 중에 마이크가 무슨 누구 노래를 듣다가 이제 영어 노래, 미국 노래를 듣다가 가사에 이제 Lies in your eyes라는 가사가 이상하다. 좀 귀에 박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러시아어로 얘기하면 뭘까 하다 거짓말로 번역하지 않고 뭐 네 눈 속에 뭐 오물, 네 눈 속에 뭐 맞아. 암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약간 러시아어의 특성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알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마이크랑 어쨌든 빅토르가 예술가, 그러니까 음악을 안 하면서도 예술가라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둘은 굉장히 사뭇 다른 작업을 하는데 빅토르는 목공 조소처럼 보이는 발 모양 재떨이를 선물하거나 아니면 반지를 만들어 준다거나 흉기인 줄 알았어요. 뭐 흉기로 쓰면 안 돼. 재떨이는 흉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앨범 커버 작업 같은 걸 하는 걸 보여주는데 섬세하죠,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죠. 사실은 그 캐릭터들이랑 되게 잘 맞는 부업인 것 같아요. 빅토르의 뭐랄까 초연함. 그쵸, 초연함 초연함이란 단어 좋네요. 초연함이라든지 그 마이크의 그 섬세함을 사실 잘 보여주는 작업인 것 같고 마이크는 정말 배려 끝판왕이잖아요. 동시에 마이크의 그 배려 끝판왕이 그러니까 키스를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시간을 만들어주죠.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맞아. 그거는 좀 놀라워요. 네.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인데. 내가 이왕 허락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애프터 서비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는 어쨌든 뭔가 해외에서 음반을 많이 얻어가지고 어쨌든 사실은 그게 마이크가 빅토르를 보는 감정은 어찌 보면은 천재를 보는 감정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이크가 어쨌든 그 동네 두꺼비로 남겼다는 얘기도 그렇고 동네 두꺼비? 늪의 두꺼비요? 네. 동네 두꺼비로 두겠다는 것도 약간 껄렁한 느낌이 있네요. 동네 두꺼비는. 껄렁하잖아요. 그쵸. 껄렁하죠. 껄렁한 게 멋이니까. 그때는. 동네 두꺼비 아니 우물한 두꺼비로 남겠다는 말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그 해외에 훌륭한 뮤지션들의 음악을 접하면서 어쨌든 두꺼비였던 마이크가 빅토르를 봤을 때 나는 얘를 한번 이런 사람들처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느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러나진 않죠. 어쨌든 마이크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이 진행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실 진행에 가깝고 그게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마이크가 단순히 뭐 관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놀라운 정도로 인내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빅토르를 키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혹은 어쨌든 배려해 가면서 뭐랄까 위대한 뮤지션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는 열등감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그것을 굉장히 잘 승화시키죠. 네, 그게 뭐 아내 두 가지의 열등감. 그 두 가지 열등감이 사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진짜 애기도 잘 봐. 사실은 그게 한 번 딱 한마디로밖에 표현 안 하고요. 말을 하지 그랬어. 말을 하지 그랬어. 갑자기 속상하네. 그렇고요. 다른 면에서는 이 영화가 어쨌든 뮤지컬 영화로서 사실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이코 킬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패신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되게 성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코러스들의 역할이 굉장히 성실하게 부여되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킬링 파트를 담당하는. 네네네. 그렇죠. 킬링 파트를 담당하죠. 네.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흥이 더 나는 그렇죠. 면이 있어서 그런 면도 사실 재밌고요. 뭔가 주인공에 딱 집중한다기보다도 맞아요. 이 영화에서 크게
뭐 주목하진 않지만 항상 배경을 이제 주의 깊게 연출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뮤직비디오에선 당연히 그렇고 뭐 패신저 같은 경우에 이제 끝나면 둘이 이제 걸어가고 뭐 그 안경남이 자전거 타면서 뭐 가사를 되뇌어 줄 때 뭐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뭐 사열로 걸어간다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아련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아련함은 결국은 그 당시에 가지고 싶었던 것을 못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좋았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감정인 것 같아요. 마이크와 그 빅토르체가 그 같이 홈 콘서트를 하고 인터뷰하는 장면 같은 걸 보면은 마이크는 하고 싶잖아요. 그 커다란 콘서트장에서 경기장 이런 동 데서 경기장 같은 데서 오케스트라도 부르고 코끼리도 막 부르고 이것저것 다 불러서 뭐 진짜 한 방 터뜨리고 싶다고 표현하죠.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빅토르 같은 경우에는 거리 그냥 바 빅토르 같은 경우에는 동네 두꺼비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서로가 이제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달랐었고 이런 세 인물 간에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바랬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어긋나 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게 최선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약간 후회 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네.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드는 감정이 좀 특별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추천 영화로 넘어갈까요? 네. 먼저? 추천 영화 있으세요? 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진 않아요.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매는 항상 먼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 또 저의 나는 진짜 영화를 안 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추천하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 뭐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벨벳 골드마인이고 98년도에 발표된 영화고 토드 헤인즈 감독이 만들었죠. 토드 헤인즈의 최근 영화는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아, 마카롱보. 마카롱보. 원더스트럭.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영화는 이제 70년대에 그러니까 약간 더 한 5, 6년 빠른 시기인 것 같은데 이 레토보다 70년대 미국을 주름 잡았던 록신인데 사실은 좀 더 세부적으로 글램 록신에 대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사실 좀 시민 케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자가 좀 뒤늦게 어떤 미스터리한 인물을 쫓으면서 그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일화가 하나씩 밝혀지고 뭐 그런 내용인데 실존했던 락커들의 크게 기대고 있는 캐릭터들과 또 이제 그들 사이의 관계 뭐 그 안에서 이제 글램록을 하면서 느끼는 고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팬들 관객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지나가 버린 시대를 좀 멀리서 뒤돌아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면에서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한 20년 뒤에 만들어진 건데 그거에 대한 거를 약간 숨기지 않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를 그대로 뭐 재현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뒤돌아보는 듯한 느낌? 약간 씁쓸함? 근데 사실 이 레토에서 돌아보는 느낌은 씁쓸하다기보다는 좀 더 약간 표현하신 게 맞죠. 아련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련하죠. 아련하고 노스텔지아 이런 단어가 좀 더 어울린다면 이 벨벳 골드마인 좀 더 그거에 비해서 미묘한 씁쓸함 같은 게 있어요. 상실감뿐만이 아닌 씁쓸함.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느낌도 있고 또 이제 완전 다른 부분은 너무 컬러풀하죠. 그 벨벳 골드마인은 막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반짝거리고 너무 정신 없는데 그게 또 이제 그 글램록에 미쳐서 살았던 한 시대를 이 감독이 자기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레토가 끝날 때 이 영화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라고 돼 있는 게 저는 감독의 어떤 개인적인 록음악을 듣던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유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영화에서는 찐따 같은 크리스티안 베일과
섹시한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를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음, 이안 맥그리거도 있고 음. 뭐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련함만 남는 거예요. 아련함만 남았어요.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다라는 느낌만 남는 거죠. 네. 아, 티렉스의 20세기 소년이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노래였는데 레토에도 잠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좋다고요. 네. 제 추천작은 곧 개봉하는 아이스라는 영화고요. 보셨나요? 아, 네, 저 봤습니다. 아. 네네. 감독은 누구죠? 이름? 저번에 러시아의 이 영화가 러시아 영화잖아요. 네. 지금 약간 짜증 내시면서 찾아보려고 하는 아니, 거죠. 아니. 제가 찾아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짜증 내신 거예요? 아니요. 올렉 트로핀. 올레그 트로핀 감독의 아이스라는 영화고요. 음. 첫 번째 추천 이유. 같은 러시아에서 제작된 영화다. 로직의 기재. 네. 두 번째 이유. 둘 다 감독이 남성입니다. 세 번째 이유.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삼각관계인가요? 세 번째 이유는? 아니었는데 이유가 하나 늘어난 것 같은 이 기분?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 이유는 이 영화도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 이유는 이 영화도 일종의 뮤지컬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섯 번째 이유는 5개 정도 만들고 싶었는데 4개가 한계인가 봅니다. 뭐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네. 위와 같은 이유로 네.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이 피겨스케이팅 선수인데 일단은 불의의 사고로 이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사실 이야기가 중요한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는 B급 코미디에 가깝고 다섯 번째 이유가 근데 생각났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화려하다. 이미지들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화려하다는 이유가 있고요. 이 영화의 홍보나 마케팅을 뭔가 로맨스에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에 좀 가깝던데 그 코미디가 코미디라고도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이 영화를 코미디로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약간 취향 저격당하는 코미디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올레그 트로핀 감독의 아이스는 기본적으로 사실 약간 키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맨스라고 생각하면 사실 실망하고 나올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 영화에서 빅토르체의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그 랩하는 게 나오거든요. 랩하는 게 나오죠. 랩하는 남자 게 나오죠. 주인공이. 그게 빅토르체의 노래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게 가장 제가 숨겨두고 있던 중요한 이유. 말 안 하고 끝날 뻔했네요. 네. 아까 간파당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깜빡하는 뻔했네. 네. 그래서 저는 곧 개봉하죠. 네. 2월 총괄에 개봉하더라고요. 네네. 보러 가신다면은 일단은 이미지가 화려하고 저희가 사실 시사회를 네. 이벤트를 이 영화로 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아무도 가지 못하셨다는. 네. 이거는 뭐 이벤트를 제안해주신 분께도 죄송하고 저희도 너무 죄송하고. 근데 뭐 죄송하다면서 우리 너무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거. 근데 너무 네. 뭐랄까 우리 같아서 이게 참 예상 못한 전개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뭔가 오픈 거죠, 저에게는. 아무튼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게 사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걸 언급하자면은 책은 아직도 미정입니다. 책을 드리는데 네. 권수가 확실히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이 선물을 주시는 배급사 측과 접촉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듣고 계신 분들은 뭐 팟빵 댓글이라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그 채널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뭐 저희가 어쨌든 공지 글을 그쵸. 올리니까. 네. 네네네. 그게 결국 어쨌든 그걸 보시겠죠? 읽으려면 체크를 해야 되죠. 네. 아무튼 그렇다는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네. 현재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레인보우 나의 사랑 책이 한 권 드리고 또 다른 종류의 책으로 이게 기믹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이 기믹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책이 예쁘네요. 네네. 이 책이 그냥 예전에 무슨 종류의 영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SF 영화라든지
어쨌든 현실 기반의 영화가 오. 아닌 스티커가 있네. 네네 현실 기반이 아닌 영화에 관한 자료 같은 걸 좀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을 요 추가로 책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네네.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십사.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가버나움을 네. 다루고요. 이렇게 기념비적인 네. 50번째 에피소드가 이건 끝이. 이게 50. 저희 지금이 50번째고요. 가버나움은 51번째 에피소드가 될 네. 예정입니다. 나딘 라비키 감독.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이거 뭐 고소해야 나도 우리 부모님 고소해야겠는데. 집단 고소. 집단 고소가 예정돼 있고요. 15분간의 기립박수, 인생 최고의 영화, 또 보고 싶은 엔딩, 그리고 눈물 펑펑. 눈물 펑펑 이런 거를. 이것은 네. 하고 싶은 말 뭔지 잘 알겠는데 넣어두시고요. 네. 눈물 펑펑. 어쨌든 다시 돌아갔어. 어쨌든 그래서 다음 작품은 가버나움을 다룰 예정이고요. 가버나움이 지나면은 아마 2월 달에는 좀 개봉 영화가 많아서 콜드워 같은 영화나 뭐 그죠 콜드워도 하고 2월에 개봉 예정인 게 뭐 페이보릿도 2월 개봉하고요. 맞아요. 네. 사실 2월이 이제 그런 영화들 좀 몰아서 트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즘 뭐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긴 아카데미 했는데 전후로 약간 아카데미에서 화제됐던 영화들도 해주고 네네. 그래서 뭐 2월 달은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으면은 근데 뭐 2주에 한 달에 2편인데 뭐 2편 없겠어요? 네. 그거는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와. 끝. 손 나오나 이거 하면? Ты про что поешь, Майк? Вы все время хотите с моими песнями что-то сделать. Нет, стоп! Ты поешь вражеские песни. Если песня остается в башке, то им там плохо.